한 달에 2, 3조의 파생 상품을 과거에 매매를 하면서 정말 실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박세익 전무가 쉽게 풀어주는 차트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준비했고요. 차트의 정석 1, 2, 또 차트의 정석 부록해가지고 3권의 교재와 함께 총 30강의 강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한 해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다 2023년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장 분석의 핵심과 투자 전략 수립해서 굉장히 오늘은 디테일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94년부터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정말 저는 쩐의 전쟁을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회사를 나오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딱 강조하는 거 하나, 야, 9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7시 반까지 와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이런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이라고,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틀리잖아요. 작년에 좀 많이 틀리셨죠. 근데 오늘 그 주식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평생, 주식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끼시게 되고, For Liberty에서 4가지 자유 중에 하나가, 지적 자유, 그죠?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몰라서 이제 우리가 불안한데, 예, 이 변동성이 심한 이 주식시장과 페드의 의도가 도대체 왜 갑자기 페드 풋이라는 말처럼 주가만 떨어지면 나타나서 증시를 살렸던 페드는 또 왜 저러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런 걸 다 이해를 하면 실제 이런 변동성이 하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양대천 교수님이 회계 되게 재밌게 강의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경제학의 천재들이 이 어카운팅 영역에 들어와서 돈을 못 벌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용어를 아주 난해하게 만들어 놨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상업 시간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예. 상업 시간에 대조표에서 왜 대변과 차변에 왜 현금이 이쪽으로 가고 왜 자산이 이쪽으로 가고 막 하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냥 외우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뭔가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회계 시간을 되게 싫어했다가 재무관리, 파이낸스를 보면서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역으로 공부했어요. 파이낸스를 알려면 어카운팅이, 회계가 중요하니까. 예, 그런 개념에서 지난주에 그 양대천 교수님이 일부러 난해하게 만들어 놓고, 또 희한한 게 고등학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이 금융에 대해서 할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금융에 대해서 안 가르칠까? 보면 돈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의 그 재테크 스승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이 어떻게 이제 변형됐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요즘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세희가 이거 절대 남한테 가르쳐 주지 말라고. 우리는 피 흘리면서 배운 거잖아. 절대 가르쳐 주지 마라. 그런 겁니다. 예, 돈 버는 방법을 뭐하러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융의 역사가 그렇게 긴데도 보면 제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금융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많이 빼앗아 와야 되니까.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이, 저도 그런 약간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런 걸 다 공개해야 되냐? 근데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돼야 되니까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그런 제가 야전사령관으로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하면서 깨우쳤던 그런 여러 가지 비기라고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하여튼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석의 핵심과 투자 전략 수립이라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지피지기,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을 해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서 GP에서 시장으로 바꿨어요. 지장지기 백전불태. 실제로 강원국 작가가 그 콘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뭔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 배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예. 그 자산 배분이란 말은 지금 주식을 해도 되는 장인지 아닌 장인지, 지금 이 가격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니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저는 자산 배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해왔었는데 강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실제로 이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산 배분은 결국은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을.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제가 뭐 1월 달에 허를 찌르는 상승이 올 것이다 부터 되게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뭐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틀릴 때도 있지만 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들도 대응을 하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툴과 어떤 로직으로 분석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박전무의 투자 철학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변화 사냥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투자의 본질에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네, 주식 투자는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의 변화에 내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라고, 그죠? 예. 대중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기업의 변화, 유동성의 변화. 예. 근데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을 때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나. 그리고 왜 대중이냐면 소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악재는 주가가 안 빠지고, 대중들이 모두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호재도 주가가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아니,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올 때는 빠지고, 쇼크 나오는데 왜 올라가고, 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변화사냥꾼이 되셔야 돼요. 네. 재밌습니다. 이 변화사냥꾼. 근데 이 변화라는 게, 네, 지금보다 나중에 기업 가치가 이제 변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고객들한테 보내는 매달 월간 운영 보고서에서 1월 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의 이제 첫 페이지에 항상 저는 리뷰를 합니다. 우리가 리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복습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근데 뭔가 발전을 하려면 항상 리뷰를 해야 되고, 작년 한 해 동안 리뷰하면서 백서도 적어보고, 이번에도 저는 적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잘 본 건 뭐고 잘못한 건 뭔가, 그렇게 해봤는데, 일단 한 달짜리 시장 전망을 할 때도 저렇게 일단 이번 12월 달은 시장이 어떻게 됐었고 어떻게 전망을 했었는데 뭐가 틀렸는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합니다. 12월 주식시장 리뷰 보시면 2501에서 2236 9.5% 하락을 마감을 했는데 12월 28일 날 1.6% 수준의 배당락이 있었죠. 그죠? 예, 저거 감안하면 한 8% 빠진 거예요. 근데 왜 빠졌나 봤더니 테슬라가 한 달 동안에 36.7%나 빠졌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박살났습니다. 이 테슬라를 비롯한 성장주의 약세가, 테슬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 다 박살났었고요. 12월 달에. 그리고 애플도 빠지고, 빅테크 주식들 12월 내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1월 달에 2500까지 갔던 지수가 저렇게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12월을 보면서 그 다음을 딱 보면 제목 속에 제가 차트 속에 숨겨진 긍정적인 변화부터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시면, 요게 외국인 순매수 동향인데, 매매 동향인데, 일단 7월 달부터 6월 말 이후로 7월 달부터 외국인이 계속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월까지는 거의 11조를 샀다가 12월 달에 조금 팔아가지고 총 9조 5천억 정도를 샀는데, 저점을 이렇게 갱신해서 내려가는데 외국인은 이제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RSI를 일봉도 띄워놓고 주봉도 띄워놓고 월봉에도 제가 띄워놓는데, 이것도 보시면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RSI를 꼭 반드시 이제 띄워놓고 보셔야 되는데, 침체로 일단 잠기고 나면 반등이 들어오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침체가 나오면 반등이 들어오고, 이번에도 12월 말에 거의 침체로 들어가려고 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내리고 반등 가다가 내리고 반등 가다가 내리는데, 지난번에는 보면 항상 이 전 저점을 깨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7, 8월 달에 반등 가다가 또 9월 말까지 이 저점을 깨버리죠. 근데 이번엔 반등 들어갔다가 9월 달에 좀 험악하게 빠지는 듯 했는데, 배당락까지 감안을 했는데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배당이 한 40포인트 정도 됐으니까 2236으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는 2280 정도에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6월 달에 13.2% 확 빠지고 9월 달에 12.8% 빠졌는데, 이번에는 9.5 빠졌는데 전 저점을 하향 이탈하던 패턴에서는 벗어났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10월 24일 날 1444원을 기록한 이후에 11월 달에 7.4% 떨어지고요. 12월 달에 주가는 빠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또 4%나 빠졌어요. 그러면서 126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5개월 평균치는 1355인데, 제가 120개월 10년이잖아요. 10년 평균치는 1144원, 240개월 20년 평균은 1122원. 그렇게 돼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10월 달에 1440원까지 갔댔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계속 주가가 떨어진 말다는 부분은 뭔가, 그죠? 상당히 페드의 금리 인상이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에 달러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킹 달러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가는 빠지는데 외국인은 주식을 사고 있고 주가만 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이 이번에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환율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스템 리스크는 외환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환시장하고 주식시장하고 어떤 시장이 더 효율적인 시장일까? 라고 보면, 저희는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운용을 한다고 말씀드린 게, 소형주 있잖아요. 조그만 주식, 예전에 20년 전에 우연히 이제 작전하는 세력을 알게 돼서 그 작전하는 세력 분이 이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디서 자기네들이 매집해서 어디서 이제 팔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던데, 대형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주 삼성전자를 어떻게 작전하겠습니까? 그죠? 코스피 시장도 그래도 2,0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은
외환시장은 전 세계에서 채권, 주식, 가상화폐 뭐 통틀어 가지고 제일 큰 시장이 외환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외환시장이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고 팔고 하면서 수출 대금 다 달러로 결제해야 되죠. 그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거래되는 유가, 기름부터 천연가스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제일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 하락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외환시장이 더 진실을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은 왜 사지, 그죠? 외국인은 왜 사지? 달러 표시 코스피 지수는 9월 말 저점 대비 지금 얼마 올랐냐면요. 저 12월 말 기준인데 18.5% 상승했고요. 12월 달에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달러 표시 코스피로 보면 11월 말 기준 25.6%나 올랐어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는 2021년 6월 고점 대비는 여전히 32.6% 하락이고 달러 전환시 40.6%인데 주식은요.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는 겁니다. 비싼 것만큼 큰 악재가 없고 싸다는 것만큼 호재가 없는데 다들 이제 싸지면 무섭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못 삽니다. 잘. 그래서 그 용기를 더 드리려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2009년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리만이 망가지기 전에 이제 달러 가치가 치솟죠.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약세로 전환이 되는데도 2009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계속 치솟으니까 유명한 그 모하마드 엘 에어린인가 그분이 주가 올라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달러는 빠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21년도에 6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고점 친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는데 5일 이동 평균선을 안 깨면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저렇게 이동 평균선이 깨면서 내려옵니다. 이게 12월 말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더 떨어졌죠. 10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 연속 하락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저는 RSI를 항상 또 띄워놓죠. 지난번에도 2015년 초에 이때는 2014년도에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2015년 처음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이 벌벌 떨면서 또 환율이 치솟고 근데 저 위에 보면 과열 지표가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별소리 다 나왔지만 주가는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17년, 18년 초까지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달러 인덱스가 과열 표시가 나오고 나서 저렇게 가파르게 지금 달러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저는 항상 이 통계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달러의 10년 평균, 달러 인덱스의 10년 평균은 얼마인가? 93.7입니다. 그럼 100이 아직까지 위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 빠진 거 아닌가요? 해도 요 선이 이게 평균치입니다. 아직까지 평균치까지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와 코스피인데 나중에도 제가 삼성전자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파는 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나중에 삼성전자도 파는 시점을
환율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달러와 코스피에서 달러 강세 현상이 꺾이면 코스피의 하락 추세도 멈춥니다. 밑에가 코스피고 위에가 좀 전에 보셨던 달러 인덱스인데, 보시면 꺾이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꺾이면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꺾이면 2009년도에 꺾이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막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경기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 코로나 때도 똑같았었죠. 경제가 지금 실물 경기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도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빠질 동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올해 원달러 환율도 1,500 넘어갈 거라고. 그분들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왜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까. 알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꺾이면 주가 올라갑니다. 그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2만 불 돌파하고 있는데.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자, 왼쪽 차트하고 오른쪽 차트 둘 다 코스피인데, 자, 왼쪽은 외국인의 눈으로 보는 코스피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 HTS에서 보는 코스피예요. 월봉 차트이고 20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올라갔다 갔다가 빠졌는데, 자,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네. 다른 점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왼쪽은 우리나라 코스피를 달러 표시로 전환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보는 원화 3,300 갔다가 2,150 갔다가 지금 보시는 건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자, 처음 다른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때랑 고점이 언제입니까? 고점이 다르죠. 네. 요때는 왼쪽 달러 표시로 보는 고점은, 우리가 보는 고점은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 날 3,300을 기록을 했는데, 솔직히 보니까 고점이 21년 1월 달이네. 그렇죠? 최고가 1440.68 해가지고 실제 고점은 요때 나왔어요. 또 하나 보시면, 요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서 길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잘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한데, 왜 월봉을 보셔야 되냐면, 갑자기 이제 차트 강의가 됐는데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면서 5개월 이평선을 보면서 5개월 이평선이 깨질 때를까지 가는 겁니다. 저래야지 이제 길게 먹을 수가 있어요. 길게. 근데 일봉 차트를 보면, 우와, 벌써 30%나 올랐네? 예. 아유, 벌써 30% 올랐고, 2달 동안에 40% 올랐으니까 막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5개월 이평선을 뚫고 왔을 때, 요때부터 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 5개월 이평선에서만 투자하는 선수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올라가면 누가 사줄까? 올라가면 다 매물만 나올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 꾹 참고 있던 선수들이 이 5개월 이평선이 뚫려진 순간 매수 들어오는 그런 로직을 가진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보면 5개월 이평선이 굉장히 떨어질 때는 강한 저항선이 돼가지고 계속 못 뚫다가 떨어지고 했잖아요. 이번에 코스피가 2달 연속 양봉이 났는데, 지난번에도 6월달 이후로 7, 8월 달에 올라가다가 제가 자세히 봤어요. 7, 8월 달에 일단 강하게 올라가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때 당시에 2.6%까지 빠지면서 미국 시장도 S&P 500이 4,3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 이번에 저 5개월 이평선을 뚫나 안 뚫나 봤는데 애석하게도 못 뚫고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선수들은 저게 이번에 못 뚫고 다시 빠지네 하면 또 기계적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트레이딩 하는 선수들이 그런 로직을 쓰는데 이번에 10월, 11월 달에 다시 2,500 가면서 뚫었거든요. 뚫었는데 12월 달에 다시 빠지면서 9.55% 빠지면서 배당락까지 해서 또 깨졌어요. 네. 또 깨졌는데 달러 표시로 한번 가볼까요?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달러 표시로 보세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죠? 강하게 양봉이 나고 12월 달에 빠졌는데 5개월 이평선 위에 있죠. 큰 자금을 운용하는 최근에 그 9조 이상 들어왔던 그는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지금의 걔네들이 털고 나가야 될 상황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 구조가 롱텀하게 들어오는 자금 그리고 홍콩에 있는 단기로 대응하는 자금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단기로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자금들이 봤을 때는 아직 안 잘라도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예?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요렇게 설을 쭉 꺼놨잖아요. 얘네들의 봤을 때는요, 코로나 3월달이죠? 그 다음 4월달 주가 수준이에요. 네. 외국인 관점에서 보면, 아, 코스피, 한국의 삼성전자랑 LG 이노텍, 뭐 LG 에너지 솔루션 다 포함에 되어 있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은 코스피가 2020년 4월 주가 수준까지 빠져 있네. 걔네들이 봤을 때는 엄청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수로 보면 요때 대비해서 1330까지 갔었는데 2500이니까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얘네들 기준으로 보면 그죠? 지금 4월달이 뭐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번에 1800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1800을 깨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들어온 이 자금이 또 바로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얘네들은 이번에 요 환율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은요, 아직까지 40% 빠져 있어요. 고점 대비. 1440 갔던 게 700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856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고점 대비 20몇 프로, 28% 이렇게 빠져 있는 걸로 나오는데 달러 인덱스로 보면 여전히 쌉니다. 최근에 우리가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000원이 깨지고 하니까 그리고 19년부터 그 사드가 아니라 그 일본하고의 소부장 그 부분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 때문에 그죠? 일본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동안 일본 여행을 잘 못 가다가 이번에 환율이 딱 좋아지니까 뭐 밀물듯이 나갑니다. 우리 이제 뭐 반일 감정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를 일본으로 여행 가게끔 하는 힘은 저 가격 메리트 때문입니다. 가격 메리트. 그렇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똑같아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너무 싼데? 그래서 환율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환율 무시하잖아요. 환율 무시하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는 없어요. 올해 혹독한 2008년이나 2001년 같은 상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애서 무시하죠. 왜냐하면 인지평양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야, 고점 대비 40%나 떨어진 가격에 사야 되고 홍콩에서 주문 나오는 실제 그 매니저한테 한 달이 건너서 너네도 요즘 삼성전자 왜 사냐 물어봤더니 아니 반도체 업황 회복이 없어도 환에서만 먹을 것 같다는 거죠. 환에서만. 환율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6만 1,000원 그대로 하고 있고 환율이 1,400원에서 1,100원까지 가봐요. 환에서만 먹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배당 나오고. 2019년도 초에 딱 삼성전자 쇼크 나올 때 외국인 살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왜 사냐라고 그때도 물어봤더니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SMC가 배당이 2.5%인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2.8% 나오면 지금 환율에서 뭐 삼성전자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지금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리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망을 하려면 외국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평생. 예,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스피 위기 때마다 신의 한 수는 라고 지난번 12월 17일 날 우리 포리뷰티 어스에서 준비한 강의 때 제가 처음으로 정말 아까 그 형님 얘기대로 야, 내가 피 흘리면서 배운 이걸 정말 필살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무협지나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바람의 파이트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봤었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필살기를 하나 갖고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번 싸우고 100번 다 못 이겨요. 예, 한 번씩 이제 터질 때도 있는 건데 필살기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 필살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 평생 이거 하나만 갖고 주식 투자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인데 보통 우리가 차트에든 보면 5일 이동평균하고 20일, 그 다음에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봉이든 월봉이든 연봉이든 보면 다 그렇게 디폴트 값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봉이에요. 연봉의 5년 평균, 그리고 요게 20년 평균인데 제가 10년 평균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평균 보시면 요 가로 안에 연도가 있고 요 위에 숫자가 다 10년 평균, 요 시점에서 10년 평균치 값이 얼마인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볼까요? 예, 그 전에 이제 막 미래에셋 펀드 열풍 불면서 그죠? 2050 이럴 때도 막 줄 서서 펀드 가입했습니다. 펀드 가입했다가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지면서 이때 890까지 떨어지거든요. 10년 평균을 깨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다시 190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00을 다시 돌파를 해버리는데 2008년도에 10년 평균치가 1040이었어요. 1040인데 리만 사태가 나면서 1500, 400에서 간달간달 하다가 확 빠지게 되거든요. 확 빠지면서 이제 900이 됐을 때, 그때도 이제 보면 항상 요런 패닉 국면 있잖아요. 패닉 국면에는 항상 명성을 얻는 비관론자가 탄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였죠?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 네. 주식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네르바 청년이, 어디까지 빠진다고? 500까지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빠진다 하다가 확 빠지니까 자꾸만 인터뷰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장만 빠지면 미네르바한테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얼마까지 빠질 것 같습니까? 500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2000에서 주식을 사다가 900에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야, 500 간대. 지금도 터진 게 얼만데. 예, 지금이라도 현금화 시켜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년 평균을 밑돌고 있고요. 반등이 들어가다가 2009년도 3월 초까지 외국인도 계속 팔고 환율도 1,560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싹 빠집니다. 빠지는 척. 근데 여기서도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서 올라갑니다. 2019년도에 트럼프가 8월 달에 계속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겪다가 중국이 호락호락하게 대응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1차 관세를 7월 5일인가 빵 때렸죠. 그리고 2차 관세 하다가 2019년 8월 달에 또 관세를 아주 급격하게 더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시장이 또 이렇게 확 빠집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경기가 되게 안 좋고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래서 2019년도에 페드가 나중에 금리 3번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3번 내리는 와중에 중간에 이렇게 확 밀렸다가 결국은 올라가서 플러스 7%로 끝나고 우리는 S&P 500은 미국은 그 해 28.8% 올랐대 그랬죠.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들 혹시 제가 뭔가 놓치는 게 있나 싶어서 저는 다 보거든요. 다 봅니다. 금리를 내릴 때 한 번도 시장이 올라간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런 영상 많이 보셨죠? 금리 내릴 때는 다 박살났는데 공부를 좀 하고 그런 전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9년 하반기에 금리 3번 내렸어요. 3번 내리면서 미국 시장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우리 시장도 저렇게 쫙 올라서 끝나고요. 2020년 코로나 때도 2130일이 평균치였는데 확 빠지죠. 엄청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까지 밀립니다. 이까지. 근데 이까지 밀릴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떨어지는 거 이까지 밀릴 거다라고 예측 못 합니다. 그냥 떨어진다 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떨어졌지 하는 건데 이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는 알아야죠. 그죠? 그 방법만 알면 평생 주식으로 돈 벌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10년 평균치 깨졌잖아요. 근데 20년 평균까지 떨어지는 거는 정말 가끔 있는 일이에요. 정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그래서 제가 기고문까지 적었잖아요. 그때 어떤 정부 기관의 어떤 분은 1900에서 막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많이 샀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여기서 주식 사는 거는 좋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20년 평균까지 살 기회를 주는 거는 정말 인생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평균치가 깨지면 무조건 사요. 사고 더 떨어지면 혹시 돈 빌릴 데 없나 찾아보고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요. 근데 이럴 때마다 500 간다는 얘기와 이럴 때마다 1100 간다고 리포트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 때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20년 평균치를 뚫고 올라가는데 뭐 한 번 더 빠지는 것 때문에 그죠? 한 번 더 빠질 것 때문에 여기서 막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어느 구간에서는 쥐고 있어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실전 투자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지금은 얼만데 그래서 지금은 2022년 2270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놈처럼 자꾸 작년 하반기에는 특히나 시장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특히나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계속 사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2000 깬다는데 깨도 빠르게 올라와요. 빠르게 올라오니까 겁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뭐 돈을 빌려서 막 신용으로 스탁론으로 하는 분들은 막 마음이 되게 졸이겠지만 그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하는 분 아니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2270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 구간에서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게, 그리고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이 정도 빠지는 게 98년 이후로 세 번째 많이 빠진 거예요. 98년 이후로 25년 동안 7번 빠졌다잖아요. 우리 시장에. 7번밖에 안 빠졌어요. 그 7번 중에 제일 많이 빠진 거, 요때 51%, 요때 41%. 세 번째로 많이 빠진 게 작년에 25%. 이렇게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나서 그때 우리나라 IMF 겪고 대우 망하고 외환은행 넘어가고 그런 구간이었어요. 이때. 그런 구간인데도 그 다음에 37% 올라가요. 2008년은 우리의 위기가 아니었죠. 미국의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50%나 올라가요. 시장이. 이번에 뭐 우리의 위기인가요? 우리의 위기 아니잖아요.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코로나 때도 이렇게 다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23년은 기회의 해고. 작년에 설사 일었을지라도 올해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 10년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떻게 저 10년만 되면 나중에 10년 요것도 막 깨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 10년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두식의 대가들이 위대한 기업에 사놓고 그 위대한 기업이 ROE가 애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그런 회사에 사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기업의 가치가 계속 증가를 하니까. 위대한 기업에 주식을 사놓고 타이밍을 노리는 게 아니라 타임에다가 투자하면 저절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쇼크가 오잖아요. 쇼크가 오면 20년 평균선이라 했죠. 20년.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외생적 변수 때문에 주가가 확 빠졌는데 어디서 살 수 있죠? 이 기업의 과거 20년치 평균값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이게 얼마나, 와, 나는 불확실한 미래의 기업의 시간, 성장의 시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확인된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DB 올 때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루이비통이 됐든 그 기업이 최근에 10년 동안에 어떤 성장을 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아는데 이런 외생적 변수, 페드가 금리 올리면서 확 빠져주면서 그 과거 10년치 평균값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건 무조건 먹는 게임이에요. 먹는 게임.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혹시라도 그 10년 평균치를 깨먹을 어떤 악재가 있나? 그런 악재가 이제 혹시 중국의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시장을 레드오션화 시키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애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진 게 얼마나 땡큐인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10년 평균의 개념을 그렇게 알고 사셔야 돼요. 알고 사시면 이제 하나하나 종목별로 삼성전자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다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게 정말 엄청난 기회를 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존 템플턴 경이 왜 경이라고 하냐면 영국 왕실에서 이제 썰 자규를 주셨어요.
예. 축구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퍼거슨 경 자기를 받으셨죠. 예.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수익률도 연평균 20% 수익 내셨어요. 근데 존 템플턴 경이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명언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하고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장을 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이것도 존 템플턴 경이 하신 거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다닌다. 왜냐하면 싸게 거래되니까. 싸게 거래되는 시장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사서 나는 우리 인류가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낙관주의자인 거죠. 왜 낙관적인 마음이 중요한 건지는, 아니 이 기업에 10년 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네. 그리고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은 또 극복될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템플턴 경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98년 IMF 때 증권주를 사가지고 2년 만에 700% 수익을 내셨다고 그래요. 그때도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이 어디지 봤더니 우리나라 시장이었던 거죠. 그때 유럽 시장 괜찮았어요. 미국 시장은 닷컴을 향해 가면서 IT 랠리 때문에 계속 올랐죠. 근데 아시아만 작사를 냈었잖아요. 94년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쭉 갑니다. 박살이 났는데 이것도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일부러 달러 차트로 가져왔어요. 템플턴 경은 달러로 봤을 거니까. 달러로 보면요, 우리나라 지수가 그때 700에서 100 갔어요. 100. 95.66 해가지고 100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코스피는 1050에서 277 가면서 76% 빠졌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빠진 건데 달러로 환산하니까 87% 빠졌어요. 그것도 이게 연간 평균치로 해서 87%인데 97년에서 98년 넘어갈 때 1,800원 갔었잖아요. 그러면 1,800원 환율로 보면 정말 껌값이에요. 껌값. 그러니까 강남 테란로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도 사고 껌값이니까요. 지네들 환율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 외국인은 도대체 왜 사지? 이런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싸네. 그래서 700%. 그러고 나서 쭉 올라서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99년, 2000년도 되면 환율이 거의 1100원까지 빠졌어요. 환율에서 먹고 주가에서 먹고 양방으로 먹으니까 100에서 사서 지수가 450 갔어요. 증권주는 더 올라갔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상황. 이게 환율 관점, 외국인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113이었던데 어디까지 빠지면 295까지 빠져요. 그래서 이때도 1100이 295. 우리는 지수가 2050에서 892 정도 가서 55%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1100이 300 된 거예요. 이때도 70% 이상 빠진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막. 거기다가 10년 평균치 깨져 있죠. 그죠? 막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볼까요? 지금. 2021년 1440원 갔었는데, 작년에 환율이 그랬고, 21년도에 아까 고점이 1월 달에 나왔댔죠. 1440에서 이번에 어디까지 빠졌냐? 700까지 빠졌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지수는 36% 빠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 빠졌고요. 이 50%가 의미하는 게
10,000원이 20,000원이 되면 100% 먹었지만 20,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면 50% 빠졌잖아요. 그동안 100% 올라간 거 다 토해내는 게 마이너스 50%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은 다시 회복할 거니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좋아지면서 계속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20,000원이 10,000원이 됐는데 또 조금 지나면 10,000원이 다시 20,000원 될 거니까 회복할 거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10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죠. 요즘 이제 좀 전부 다 비관론자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저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최근에 보면 다 비관론으로 바뀌면서 이 얘기 많이 하죠. 50% 떨어졌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100%를 벌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항상 전고점을 회복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명품 기업들은 전고점 다 회복하거든요. 그러면 50%를 빠졌지만 100% 수익 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엄청나게 좋은 투자의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도대체 여기서 왜 사지? 이유가 다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사야 오르지 않나요? 라고 해서 제가 맞는 얘기입니다. 이 배경 설명은 안 드리고 제가 요런 부분만 이제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요거는 이제 분기 차트예요. 예. 분기 차트도 보고 월봉 차트도 보고 연봉 차트 보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예. 분기 차트를 이 차트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자, 2008년도에 이 분기 차트를 보면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연속 5분기 연속 빠진 거예요. 5분기 연속이면 1년 하고도 3개월 더 15개월 연속 빠진 거잖아요. 지긋지긋합니다. 15개월 연속 빠지면. 그러면 심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 업계에서 오래 계신 분인데 여기서 비유가 바뀌셨네. 지긋지긋한 이런 장세 겪고 나면 시황관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이래 올라가죠. 이번에 한번 볼까요? 이번에 6월 달에 고점 쳤다 했죠. 그래서 재작년 7, 8, 9, 10, 11, 12 3분기, 4분기, 작년 1, 2, 3분기까지 그래서 작년 9월 말까지 5분기 연속 이렇게 빠졌어요. 5분기 연속 다이렉트로 빠진 게 딱 2008년 요때랑 되게 비슷합니다. 닷컴 뽑을 때 한번 볼까요? 쫙 올랐다가 1, 2, 3, 4 4번 빠지고 5번째 오를 듯 하다가 밀렸다가 했다가 다시 2001년도에 요 음봉이 난 게 왜 났냐면 9.12 테러. 9.12 테러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아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5분기 연속 빠지고 더 빠지는 게 잘 없습니다. 2008년과 같은 상황. 미국의 실업률이 10% 가고 미국의 그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그런 국면이 와야 되는데 그런 국면에서도 5분기 연속 빠지고 반등을 모색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자, 반등이 들어가는데 5개월 이평선을 뚫나 못 뚫나 봐야 되죠. 실제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는 전략을 쓰는 그런 전략에 쓰고 싶으시면 5개월 이평선이 뚫렸을 때만 투자하시면 돼요. 뚫리죠. 그죠? 뚫리는데 그때부터 외국인이 2009년 3월부터 4, 5, 6, 7 해가지고 계속 주식을 삽니다. 요때 한 70조 팔았거든요. 70조 팔았는데 요 2년 동안에 한 50조를 담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요때 시장을 주도했던 게 그때 애플이 140%, 아마존이 170%. 요 2009년 한 해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때 코로나 때는 제가 그때 애플, 아마존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해서 예, 테슬라였던 거였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야, 이번에 올라갈 때 또 100% 올라가는 종목 나온다는 거죠. 예, 지금 시장 걱정하지 말고 그 종목을 찾아라는 거죠. 그 종목을. 이 반등장을 주도할 예, 그 종목을 찾아라. 예, 여기서 시장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요때 요랬는데 지난 10, 11, 12 요렇게 끝났어요. 10, 11, 12 아까는 보면 12월 달에 우리 시장 무너지면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일봉 차트 보면 암울하죠. 아, 여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2분기, 지금 이번 1분기가 시작된 겁니다. 달러로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5개월 이평선에 딱 걸려있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저기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 때려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사나? 그리고 또 하나, 환율은 꺾이냐. 외국인이 살려면요,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그 달러 계속 쥐고 있지 뭐하러 팝니까? 그죠? 아, 달러가 꺾이네? 라고 봐야 이제 달러 팔아가지고 이머징 마켓 주식을 사는데, 요때도 아, 이제 바닥 쳤네? 딱 꺾이면서부터 외국인이 딱 사기 시작하죠. 환율이 꺾입니다. 환율 1440원 갔다가 1240원. 꺾였죠. 외국인 사고 있죠. 모양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저항선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두 가지 충분 조건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번에는 그래도 다를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템플턴 경이 뭐 얘기하셨던 대로 주식하면서 가장 비싼 단어, 내 단어는 This time is different.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저한테도 박전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때도 그러셨어요. 저보다 5년 선배이신 분이 저희한테 이제 한 20억 맡기셨던 분이 박전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번 코로나는 달라. 이번에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다를까? 그냥 과거 그 통계를 믿고 하는 겁니다. 통계를. 그 통계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이제 파생 상품을 한 달에 2조, 3조씩 매매를 20년 전에 그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옵션 매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옵션 트레이딩부터 해가지고 파생을 2005년도 그 액티브 펀드를 맡기 전까지는 파생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감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좀 데이터를 갖고 하려고 이런 지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코스피에 업앤다운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알고 외국인의 동향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얘네들의 동향을 좀 눈치를 빨리 채서 얘네들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의 현물 플러스 선물 합쳐가지고 20일 평균을 낸 겁니다. 엑셀에다가 그걸 합쳐서 20일 평균을 내면 이렇게 이제 바 차트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옵니다. 근데 1일 차트를 해서 보면요. 왔다 갔다 해서 추세가 안 보여요. 근데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왜 선물을 합쳤냐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장난치는 외국인들 되게 많았습니다. 2010년 11월 10일에 그 빼빼로 데이에도 외국인이 종가에 2조 5천억 팍 때리는데 그 하루 동안에 풋옵션을 엄청 사모으더라고요. 얘네들이 풋옵션을 많이 사모으는 걸 보면서 그때도 싸한 기분이 들었는데 역시나 종가에 2조 5천억을 때리면
버리면서 풋옵션을 갖다가 200배인가 250배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 시장을 저는 계속 보거든요. 지금 이게 작년 상반기였어요. 작년 상반기 내내 이제 외국인이 많이 때렸죠. 많이 때렸는데 하반기 들어가서는 우리나라 지수는 빠지는데 그죠? 외국인 매도 동향이 보면 확실히 확 줄었어요. 예, 요런 거는 이제 테크니컬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들어왔다가 아닌가 봐 또 자르고 그거는 헤지펀드 영역이라고 보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외국인이 예. 그래서 7월 달에 1.8조, 8월 달에 4조, 9월 달에 2.3조 팔았다가 10월 달에 3.1조, 4조, 12월 달에 1.7조.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더 빠지는 거는 왜 빠지냐면 신용, 스탁론, 예, 그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가 틀리면서 예, 이런 패닉 셀링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25조 정도 신용 물량이 이번에 지금 16조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틀렸는데 그 구조가 증권사에서 빌려준 신용만 구조가 터진 거고요. 스탁론은 안 잡혀요. 스탁론 안 잡히고 선물 증거금 잡아서 매매하는 그런 거 다 안 잡힙니다. 엄청 털린 거예요, 이번에. 그 시장을 잘 모르고 돈을 땡겨서 내가 빨리 주식 바닥에서 돈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번에 깨끗하게 틀린 겁니다. 깨끗하게. 안타깝죠. 섣불리 이 바닥에 들어왔다가 저렇게 틀린 거고요. 자, 제가 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 매번 출근하는 길은 운전을 해도 예, 딴 생각하면서 증권 방송 들으면서 와도 제가 알아서 그냥 예, 오른쪽 시그널 넣고 다 이렇게 편안하게 옵니다.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니까. 네. 그래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익숙해져야 되는데 지금 81년부터 22년까지 요때 동안에 한 14번 빠진 것 같더라고요. 14번 빠졌는데 97년 IMF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정말 이제 지금 베트남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요 IMF 오기 전에 겨우 10,000불 갔다가 IMF 터지면서 다시 5,000불 내려앉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적인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뭐 했죠? 계속 돈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모으고 재계 서열 32, 22, 12 기준이 자산 기준이다 보니까 돈을 빌려와서 자산을 지르고 돈을 빌려와서 자산을 지르면 계속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내가 재계 10이야, 재계 9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던 시절이라서 예,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95년, 96년, 97년. 90년부터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제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성장한 거는 98년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25년 동안 주식시장이 몇 번 빠졌지라고 보니까 7번밖에 안 빠진 거예요. 25년 동안 7번밖에 안 빠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작년 25%. 7번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없잖아요. 7번밖에 안 빠지고 다 플러스인데 우리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시면 98년부터 쭉 보시면 2년 연속 하락한 해
없어요. 없는데 올라갈 때는 3,600, 4,000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올라갔는데 아, 이제는 주식 줄이셔야 되는데요 하면 듣기 싫으니까 시청률 안 나오니까요. 예. 올라갈 때는 4,000 얘기, 그 다음 거 5,000? 이런 얘기가 나와야 뭐야 5,000? 하면서 볼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도 이 정도 떨어졌잖아요. 더 빠진다고 얘기해야죠. 예. 그래야지 미네랄바처럼 500 간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년 연속 안 빠져요. 2년 연속 안 빠지는데 왜 주식을 살려면 무섭냐면 제가 그랬죠. 광고, 드라마 보기 전에 광고 한 15번 보고 나면 실제로 맨 마지막에 본 광고만 기억난다고. 가장 최근 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41%나 빠졌는데 계속 빠질 걸로. 그 다음에 50% 올라가는데. 예. 그런 마음을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적인 본능을 이겨내야 되는데 2년 연속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Q2 동기간 동안 코스피가 홀수에 하락한 경우는 몇 번인가? 98년부터 작년까지 홀수에 총 7번 중에 홀수에 빠진 거 보세요. 한 번이에요. 그 25년 동안 홀수에 빠진 게 언제지 봤더니 2011년 11%. 근데 그 11% 빠진 해 바로 전전해 한번 보세요. 50%, 22%? 와, 많이 올랐네. 예, 많이 오르고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빵 있고 차화정 장세가 끝나면서 11%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선물쟁이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희끼리는 홀수에 돈 벌고 짝수에 조심하고 홀수에 돈 벌고 짝수에 조심하고 에이 그게 말이 돼? 옛날 제가 10년 전에도 에이 그게 말이 돼?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어요. 이번에 25%나 빠졌어요. 25%나 빠졌는데 올해 혹독한 경기 침체가 와서 한 번 더 빠질 거라는 게 확률적으로 보면 뭔가 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계속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폴 볼커랑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폴 볼커가 그렇게 금리를 혹독하게 올리면서 20%까지 올려가지고 경기를 박살냈던 1981년, 82년, 83년. 네. 1981년 12월 달에 CPI가 9.6% 나왔고요. CPI 고점은 1980년 4월 달에 14.8%가 나왔었는데 1981년 12월 9.6 이후로 이번에 9.1이 나왔다고 하니까 40년 만에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40년 만에 9%의 CPI를 보다니. 근데 81년도에 뭐야? 23% 주가가 올랐었네요. 그죠? 그리고 82년 가면서 실업률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82년, 83년도에 가서 미국의 실업률이 그때도 10% 기록하고 그때는 미국의 저축은행들이 박살나고요. 그때는 남미가 또 작살이 나면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가 70년대까지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못 사는 이상한 나라로 전락된 게 저 80년대 초 금리 올리면서 그때 남미가 이제 작살이 납니다. 근데 우리 시장 별로 안 빠졌어요. 미국도 별로 안 빠지고 미국도 저때 고점 대비 겨우 28% 빠졌어요. S&P 500이 28% 빠지고 이번에 미국 시장이 4,880에서 3,500 27.5% 빠졌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혹독한 경기 침체가 왔었던 저 기간 동안에 실제로 미국 시장이 28% 빠지고 우리 시장 저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때 상황처럼 된다는데, 네, 그때보다 훨씬 이제 마이너한 그런 리세션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이 통계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81년부터 21년까지 요거 제외하면 평균 수익률 13%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연평균 10%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 이제 강한국 작가랑 1월
12월 30날 나왔죠. 12월 30날 나왔던가? 1월 언제 나왔더라? 나와가지고 이제 강 작가도 그러고 저도 1월 달에 이제 허를 찌르는 상승 얘기하고 강 작가도 이제 제뉴얼리 이펙터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면 요게 우리나라 코스피 조금 전에 수익률이에요. 1년 수익률. 1년 수익률인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예, 이 월별 단위로도 쪼개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크 트웨인이 10월을 조심해야 되고 12월 조심해야 되고 9월 조심해야 되고 2월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월별로 보면 많이 올라가는 달 있고 많이 떨어지는 달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1, 2, 3, 4, 5, 6, 7, 8, 9, 11, 12에서 월별로 이 25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났던 달은 언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언제냐면 11월입니다. 11월. 11월 달에 요게 이제 5년 평균, 10년 평균, 25년 평균이거든요. 25년 평균 값에 1등을 차지한 거는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이 3.54%. 그리고 2등이 언제냐면요. 2등이 바로 1월 달이에요. 1월 달이 2.54% 나오고, 제가 5월 달 이후에 왜 이제 할로윈 전략이 10월 달에 사서, 그죠? 뭐, 세리메이 하는 전략인데, 요것만 보더라도, 11월 달에 먹고 시작하잖아요. 11월 달에 오를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그래서 강 작가가 10월 28일, 요때쯤 할로윈 전략으로 매수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10월 달인가 보면, 이 12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빠지는 달, 1등이 어디냐면, 바로 9월 달이에요. 9월 달이 평균이 마이너스 1.18이에요. 그래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전 달도 10등이에요. 8월 달도 마이너스 0.68이에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8월 달에 썸머랠리 온다라고 했다가 썸머랠리 얘기만큼 위험한 단어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계절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9월 달에 그 코로나 기간이었던 그때도 제가 8, 9하고 10월 달에 11월 초에 이제 트럼프 선거가 있으니까 10월 달에 뭐 한 2250 정도까지 조정을 볼 수는 있지만 11월 달부터 또 랠리가 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주식시장 왜 좋아하는지 말씀드렸죠. 너무나 공정해요. 너무나 공정한 시장이에요. 그런 하나하나가 마치 그 선물쟁이들은 그 차익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 현물하고 파생하고 조금만 차이가 생겨도 바로 그 무차익 거래를 들어가서 딱 따먹고 나옵니다. 주식 시장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내가 주식 비워놨다가 아무 일 없었는데도 그 다음 추석 끝나고 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안 줍니다. 그런 명절 효과 때문에 특히나 9월 달이 시장이 약해요. 그런 심리적인 거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명절 때 그래도 그 보너스도 줘야 되고요. 그죠? 기업들이 현금으로 보너스 줘야 되고, 저도 명절 때 내려갈 때 돈 한 300만 원 찾아야 돼요. 찾아서 오랜만에 뵙는 삼촌, 숙모님도 용돈 드려야 되고, 그런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 대주주 과세 효과.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12월만 되면 주식을 파는데 12월 달에 자꾸 주가가 빠지니까 11월로 가다가 10월 하면서 제 주변의 슈퍼개미들은 다 10월 달부터 많이 정리한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11월, 12월, 9월, 10월 달이 이런 그런 계절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하나가 요게 있어요. 올해
플러스로 시장이 끝나는 장에서는 1월 달에 과연 시장은 올해 장이 좋을 거다, 나쁠 거다를 대변을 해줄까? 제가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때 저희 부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아, 박 매니저, 1월 시장은 그 해 한 해를 이렇게 대변을 해주는 그런 시그널 효과가 있는 시장이 1월 장이야.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2022년 작년도에 1월 달이 마이너스 10.56%나 빠졌어요. 아, 이때 기분이 되게 싸했었습니다. 싸했고. 그래서 1월 달 장이 시장을 되게 많이 대변을 해줍니다. 1월 달 장이 플러스로 끝났을 때 그 해 전체가 플러스로 끝날 확률이 80%나 돼요. 아까 뭐 짝수해, 홀수해 2년 연속 빠진 거 없고 저 정도 빠지면 올해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고 그럴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1월 달 장이 무조건 플러스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허를 찌른다고 했냐면 하도 다들 1월 달에 무슨 충격 온다고 그죠? 1월이 뭐 정말 오늘 또 점심 때 우리 후배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1월 달에 뭔가 한번 충격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올해가 플러스로 끝나는 해라면 올해 1월 달에 올라서 끝날 확률이 80%나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또 전망을 할 수가 있고